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우리는 비가 와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이제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3단원이고요. 우리 이제 원시 생명체의 기원부터 해서 이제 이 원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시험 범위고요. 3단원은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우리가 이제 무기물이라고 하는 지구, 원시 지구의 대기, 메테인이라든가 수소기체라든가 수증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이 합성될 수 있다는 걸 배웠냐면요. 아미노산이 합성될 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말고도 다른 이런 유기물, 간단한 유기물들이 복잡한 유기물로 변해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단백질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부터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크기가 커지면 분열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완벽히 생명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원시 생명체가 이러한 물질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원시 바다에 축적된 이런 유기물 복합체가 세포막 구조를 획득하게 되면 원시 세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유기물 복합체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었어요?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원시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시 세포가 자기 복제 능력과 단백질 합성 능력 이 두 개를 가져야만 원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의 기본 조건은 일단 첫 번째 세포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백질 합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원시 생명체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 생각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물질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그리고 안 배운 우리 리포솜까지 해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코아세르베이트는 어떻게 발견되게 됐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오파린이 단백질하고 다당류를 섞으면서 얘네들이 콜로이드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콜로이드 하면요. 그냥 액체 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액체 방울을 우리가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다당류 이런 것들이 엉겨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리고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왜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변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변의 물질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밀쳐내는 것도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질만을 받아들여서 이제 단순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뭐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합성, 분해 이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합성작용을 동화작용, 분해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단순한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물질을 흡수해서 성장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얘네가 원시 생명체인가? 그건 아니란 거죠. 왜요? 그렇죠. 세포막 구조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분열과 자기 복제는 다릅니다. 복제는 여러분들 있는 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열은 그냥 단순히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자기 복제는 다른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물질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됐죠? 마이크로스피어요. 마이크로스피어는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아주 작은 구형의 물체란 뜻입니다. 스피어가 구거든요. 자, 폭스가 아미노산을 가열해서 단백질 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덩어리가 구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이름을 붙였고, 코아세르베이트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전기적 신호에 반응할 수 있어요. 세포막과 유사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현재의 세포와 조금 유사한 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열도 가능해요. 생장 분열도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자기복제는 아직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원시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 다음 리포솜이요. 리포솜은 수용액 속에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해서 형성되는 속이 빈 작은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예요. 인지질, 지질인, 인지질, 지질인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형성되는 이런 속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작은 주머니를 우리가 리포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처럼 활동을 해서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융합하면 커질 수도 있고요. 크기가 커지면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융합도 가능하고 분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리포솜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래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 중에서 리포솜에 대한 이야기가 리포솜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타당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원시 생명체가 아니라고 했어. 왜 그래요? 막 구조가 있어야 되고 자기복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 합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원시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 요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생명체의 기원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 생명체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구조를 지니고 간단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복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백질 합성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늘었는데요.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촉매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비로소 진짜 원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시 생명체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요? 세포, 막. 왜 그러냐면 외부랑 그 다음에 얘는 생명체야 라고 뚜렷이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막은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을 생명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세포 막이 있지만 걔를 경계로 해서 물질이 이동하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질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유전 물질이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시 생명체의 기원,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은 자기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분열하는 거라 했습니다. 됐죠? 근데 얘네들은 DNA가 없어요. 또. 근데 이번에는 DNA가 있어야 돼요. 유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DNA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 게 RNA도 유전 물질입니다. 맞죠? 그래서 RNA가 있어도 된다는 거. 유전 물질이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물질 대사를 촉매해주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원시 생명체의 기원 중에서 제일 타당성이 높은 게 뭐라 그랬어요? 리포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리포솜에 의해서 분리된 환경 속으로 단백질과 유전 물질, 핵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유전 물질과 핵산 간의 그런 막 융합작용?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랑 자기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원시 생명체가 등장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가능해야 원시 생명체라고 불리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일단 자기 복제를 하고 유전 정보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유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복제가 가능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을 전환시켜서 자기가 써야 돼요.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단백질이야. 그리고 얇은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의 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원시 생명체가 갖춰야 할 이 생명의 특성 세 가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면 단백질과 핵산의 기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단백질과 핵산 중에서 무엇이 유전 물질의 기원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단백질은 DNA가 존재해야 합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DNA가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DNA거든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가 존재해야 돼요. 유전 물질이 존재해야 돼요. DNA가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DNA는요. 효소의 도움 없이는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단일 가닥 구조로 스르륵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DNA를 RNA로 전사하고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DNA가 단백질과 같은 효소의 도움 없이는 자기 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DNA 하나만으로, 단백질 하나만으로는 생명의 기원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DNA로부터 세상이 시작됐을까? 단백질로부터 세상이 시작됐을까? 라고 하는 물음이 너무나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NA로부터 세상이 시작됐나? 단백질로부터 세상이 시작됐나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타당성 있는 이론이 RNA 우선 가설이에요. RNA 우선 가설. 자, RNA는 여러분들 DNA랑 마찬가지로 핵산이죠. 유전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 어떤 구조죠? 그렇죠. 인, 당, 오각형 당,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염기 안에 ATCG 또는 AUCG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 이 당이 뭐냐면 리보스인 거예요. 리보스. 이 당이 리보스면 여러분들 RNA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리보스라 했잖아. 그러면 이 디옥시리보스는 DNA의 구성 당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보뉴클레오타이드는 뭐라고요? 리보스를 당으로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인당염 구조.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체의 기원을 발견하는 원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알아내게 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리보자임이요. 자, 리보자임의 뜻은 뭐냐면요. 인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와 그리고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이게 바로 RNA예요. 그래서 RNA 중에서 효소의 능력을 갖고 있는 R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단백질과 같은 효소의 역할도 하면서 유전 물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RNA가 존재한다고요. 그게 리보자임이에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보다 앞서서 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화학적 진화에서 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리보자임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원시지구 바다에서요.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로부터 우연히 촉매작용을 하는 RNA 분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효소의 기능을 갖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RNA를 리보자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보자임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그 단백질은 RNA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도와줌으로써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 근데 RNA는 여러분들 단일 가닥 구조예요. 불안정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정한 DNA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가장 타당성 있는 화학적 진화 이론 RNA 우선 가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RNA 우선 가설을 먼저 다 배우고 갈게요. 리보자임은요, 여러분들 RNA 사슬이 있는데 이 사슬이 구부러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염기가 짝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는 RNA, 즉 리보자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건데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닥 안에 사슬 안에서 염기가 짝을 이루어요. 근데 이 짝을 이룬 상태에서
그러면 3차원 구조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 3차원 구조 속에서 금속 이온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을 촉매시킬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RNA 우선 가설에도 반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합성되기에는 이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너무 복잡해요. 인산 자체도 복잡하고요. 당도 여러분들, C5H10O5예요. 얘가 어마무시하게 막 탄소끼리, 수소끼리, 산소끼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염기 구조도요.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중에서요. 간단한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합성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험실에서 합성된 사례가 없습니다. 쿼세르베이트하고 마이크로스피어하고 리포솜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합성된 사례거든요. 근데 얘는 합성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요. 무기물로부터 쉽게 합성되는, 즉 아미노산만 가열해도 얻을 수 있는 이 단백질이 최초의 생명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단백질 중에서 우연히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한 단백질이 생성됐을 것이라 추측을 해서요. 또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 복제가 가능한 단백질 말고 RNA 말고 그런 어떤 유전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과 상호작용해서 이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요. RNA 우선 가설을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단백질 우선 가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파리가 왜 나왔죠? 자, 볼게요. 공통조상. 자, 공통조상. 일단 여러분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 칩시다. 일단 그리고 나서 RNA와 단백질을 모두 이용하던 중에서 RNA가 DNA로 대체됩니다. 왜냐하면 RNA는 불안정한 구조예요. 단일가다 구조는요. 하나만 또 끊어져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DNA예요. 봐봐요. RNA가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단백질 합성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실된 정보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없잖아. 맞지? 그런데 DNA는요. DNA는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아데닌과 구아닌, 사이토신과 뭐 티민 이렇게 연결돼 있건 맞나요? 잠깐 확인 좀 해보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이네요. 미안. 아데닌과 티민, 사이토신과 구아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토신이 날아간다 치더라도 구아닌을 보고 사이토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DNA가 안정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거. 그래서 DNA와 RNA와 단백질을 모두 이용하는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탄생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고요.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사하고 그 RNA의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상의 생물은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한다 했어.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애들은 R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IV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본 이름으로는 에이즈. 요거의 경우에는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죠. 여러분들 과시 파트 배웠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걔는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지 않고 R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모든 생명체는 일단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DNA가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RNA의 기반을 둔 생명체가 유전 정보랑 촉매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RNA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이 이제 촉매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RNA가 너무 이제 불안정해. 그래서 DNA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여러분들 이 표시는 뭐냐면 자기 복제의 표시예요. 자기 복제.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의 표시가 요 화살표예요. RNA로부터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전사. 복사의 다른 이름 전사죠.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 RNA의 유전 암호를 해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역입니다. 번역. 암호를 번역해내는 거예요.
됐죠? 자, 전사는 어디에서? 핵에서. 번역은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저번 시험 문제 이 전사는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받은 프린트요. 첫 번째 받은 프린트. 그 서술 막 계속 적어놓은 거. 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여기에서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른 데서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원시지구에서는요. 밀러의 실험을 통해 알아본 여러 유기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에서 현재의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예상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미노산끼리, 그러니까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유기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미노산. 솔직히 아미노산밖에 모르잖아. 이 아미노산들이 중합, 얘네들이 점점 반응을 하면서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중합 반응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공통점은 뭐냐면 즉 원시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으로 형성된 거야. 공통점은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이 형성된다는 거.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원시 환경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주변에 이미 아미노산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아미노산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우연의 산물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어. 그 정해진 순서가 어디에 저장돼 있니? DNA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DNA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서 정교하게 실수 없이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특정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암호 역할을 하는 물질은 무엇이다? 핵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산이 핵심이라는 거. 지금 앞에서 한 내용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핵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DNA는 단백질에 대한 암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자손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DNA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탐구 1의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예를 참고로 해서 암호 전달에서의 유의점을 토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DNA는 복제 과정을 거쳐요. 맞죠? 근데 이 복제 과정에서 유의점 뭐라고요? 정교하게 실수가 없어야 돼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냐면 요런 건데요. 자, 아미노산 중 특정 아미노산 딱 하나가 딱 변했을 때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뭐 글루탐산인데 걔가 발린으로 변해버렸을 때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남 모양으로 변해요. 적혈구는 원래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약간 움푹 파인 도너츠 느낌이라면 이게 남 모양으로 변해버리면서 이게 혈관 벽을 막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빈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하면 죽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진짜 아미노산 딱 한 개 변했는데 요꼴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노산 하나라도 실수 나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 하나라도 실수 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핵산의 정보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핵산은 단백질의 도움 없이는 자기 복제를 못해요. 그래서 둘 다 단독으로는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닭과 달걀의 관계죠. 닭은 달걀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달걀에서 새로운 닭이 나오지. 근데 달걀에서 깨어나와야 닭이 만들어져요. 요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가 유사하다. 요런 식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제 안 채워져 있다면 채워주시는 게 좋겠고. 됐죠? 자, 그 다음 RNA 가겠습니다. RNA. 자, 여러분들 생물학계를 뒤흔든 1902년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리보자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과 DNA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게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리보자임의 영문명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리보자임은 RNA와 효소의 합성어입니다. 리보뉴클레익
acid 그리고 인자임의 합성어인데요. 요거의 영문명을 이용해서 리보자임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뭔가요? 효소 역할을 하는 RNA다. 깡패죠. 단백질도 되고, 그렇죠. RNA도 되고. 됐죠? 효소 역할을 하는 RNA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읽기 자료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리보자임. 자, 리보자임.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리보자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염기관의 결합을 통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고 이 3차원 구조에 금속 원자가 결합되게 되면 효소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RNA는 자기 스스로 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보자임을 계속 이용하면 되잖아요. 왜 리보자임을 이용하지 않죠? 그렇죠. RNA가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이라는 거 요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주제는 생명체의 출현입니다. 생명체의 출현이요. 생명체의 출현.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는요. 세균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오징어 괴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징어 괴물은 아니고 세균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초기의 생명체의 경우에는요. 원핵세포의 형태였대요. 원핵세포. 그러면 세균이 원핵세포거든. 원핵세포의 뜻은 뭐냐면요. 세포막이 있는데 근데 핵막이 없어. 즉 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우리 DNA는요. 요렇게 동그란 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핵막이 없는 걸 원핵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그냥 세포질 안에 이렇게 DNA가 마음대로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원핵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다시 복습해볼까요? 최초의 생명체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세포막. 두 번째, 그렇죠. 유전 물질. 세 번째, 효소 역할을 하는 단백질. 맞죠?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니까 얘는 세포막이 있었을 거네. 그리고 단백질이 있었을 거네.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있었어야 되네. 맞죠? 요게 최초의 생명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막으로 쌓인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런 복잡한 세포 소기관이 없답니다. 다시요. 막으로 쌓인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염록체라든가 이런 게 없대요. 그러면 단백질 합성 기구는 있어야 돼 대신. 그래야 최초의 생명체인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 최초의 생명체의 두 번째 특징. 종속 영양생물. 첫 번째 특징은 원핵세포고요. 두 번째는 종속 영양생물. 종속 영양생물은요.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생물을 우리가 종속 영양생물이라 해요. 그러면 인간은 종속 영양생물일까요? 네, 인간은 종속 영양생물이죠. 그럼 여러분들 종속 영양생물의 반대말이 뭐죠? 독립 영양생물.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식물이요, 식물.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죠. 그래서 일단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종속 영양생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양분을 어디에서 얻었냐?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흡수해서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시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이해되니?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게 있나요?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그게 없네요. 그러면 이 PPT가 사실 거의 완벽했는데요. 이 하드를 날리고 나서 다시 만들었어. 자, 볼게.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지? 태우는 게 있어요. 태우는 게 연소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 자, 유산소 호흡은 뭐냐면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양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양분은요. 생물체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산소랑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을 낮춥니다. 점점. 요 상태로 쪼개지다가요. 완전히 끝까지 쪼개져요. 유기물이. 요게 유산소 호흡이라면요. 무산소 호흡은 산소 없이 호흡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 없이 이 유기물을 쪼개려다 보니까 산소 없이 쪼개면요. 끝까지 쪼개지를 못해요. 대부분 요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밖에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ATP가 약 2 정도라면요.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게 38 정도. 포도당 한 분자에서 생성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무산소 호흡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네, 쓰고 있어요. 무산소 호흡은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식초 발효. 발효를 한다? 알코올 발효를 한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무산소 호흡이에요. 됐죠? 효모가 무산소 호흡을 하거든. 이해되시? 그래서 요런 거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의 차이는요. 에너지를 끝까지 보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완벽히 분해를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나누는데 얘는 무슨 세포? 원핵세포. 왜? 핵막이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유전 물질은 어디 내부에 존재? 세포질 내부에 존재. 핵에 존재할 수 없어. 세 번째, 진핵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진핵세포가 돼야 이제 크게 커지는 거야. 그리고 단백질 합성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단백질 합성 기구의 이름을 찾아볼까요? 리보솜.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기구예요. 그러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없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이루어진 세포막을 가져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거 세포벽은 없다. 이렇게 되면 딱 좋죠. 맞죠? 세포벽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포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포끼리 모양이 유지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세포가 모양이 유지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거야. 근데 식물의 세포벽이 있어야 되죠. 왜요? 모양이 유지돼야 되니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세포벽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이렇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독립영양생물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영양생물이 뭐라고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물. 됐죠?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종속영양생물이 막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유기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유기물을 지들이 먹어갖고 이제 무산소호흡을 한 대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영양생물은 어디에서부터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를 수소랑 결합시키면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사용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그 유명한 광합성이라고요.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우리는 남세균이라고 미안해요.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독립영양생물이 어떻게 이제 처음에 출현하게 되냐면 남세균은 아닌데 이산화탄소랑 황화수소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지? 이산화탄소랑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얘를 갖고 C6H12O6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물이 있었어. 이해돼? 근데 이 황화수소 대신에 물이 생기게 된 거야. 그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남세균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광합성을 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 무슨 생물? 남세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시요. 광합성을 하는데 물을 사용한 최초의 생물을 남세균이라 해요. 그럼 봐봐요. 충분한 그런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서 광합성을 했어. 물을 분해해서 얻은 수소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이때 발생한 산소 기체는 공기 중으로 반출했다.
뭔 개소린가.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말이 이해 안 될 거야. 환원. 환원은 뭐냐면요. 봐봐요. 옛날에 두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어. 두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얘네는 최첨단으로 싸워. 전자총을 개발해서요. 전자총 빠바방 쏘고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 뻥 하고 날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산소폭탄 뻥 날렸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봐봐요. 얘는 2대 때렸는데 얘는 얘는 2대 맞았는데 1대 때렸죠. 그러면 환장해요, 안 해요? 환장하죠. 그래서 얘는 환원 부족이 됐어요. 얘는 산화예요. 자, 그래서 환원이 뭐예요 하면 미안해요. 산화가 뭐예요 하면 전자 잃고 수소 잃고 산소 얻는 걸 산화라고 하고요. 환원은 전자 얻고 수소 얻고 산소 잃는 걸 얘기해요. 다시 산화가 뭐라고요? 전자 잃고 수소 잃고 산소 얻는 거. 환원은 전자 얻고 수소 얻고 산소 잃는 거.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산화 환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자, CO2가 있었어. 근데 이 CO2가 뭘 얻은 꼴과 같냐면 수소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CO2가 수소를 얻은 것과 같아서요. 얘는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환원이라 하고 이때 발생한 산소 기체는 공기 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근데 남세균이 출현하면서부터 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남세균이 방출한 산소가 이게 물속에서 가득 차면서 물속에 가득 차고 나면 이제 지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대기로 나오게 돼서 생물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 여러분들 산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산소의 특징. 산소는요, 반응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변의 물질과 너무 잘 결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이 산화되는 걸 우리가 녹슨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일이 뭔가 갈변한다. 이것도 산소거든요. 산소는요, 막 어디저기에서나 다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로 유입된 산소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를 전부 다 산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산소와 질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암모니아가 있었거든. 근데 이 암모니아가 산소를 만나면서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산화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전자 잃고 수소 잃고 산소 얻는 거. 그러면 봐봐. 수소를 잃는 거야, 얘네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질소끼리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소 기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로 바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대기에 질소 기체가 많게 된 원인은 산소 기체 때문이야.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돕는 게 산소인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산소가 강한 산화를 일으키면 오존이 됩니다. 오존. 그렇게 해서 오존이 가게 되면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오존층이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다 보니까 인간과 같은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암모니아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과 질소가 생성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산소가 강한 산화력을 보이면 오존이 생성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질소 기체의 생성과 산소 기체는 관련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산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즉 산소 호흡 생물이 출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해로운 자외선을 막으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산소를 호흡한 생물이 출현하게 돼. 이해돼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여러분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무기물들을 갖다가 이제 유기물로 바꾸는 작용이라면, 호흡은 뭐냐면요, 바꾸는 거야. 다시 유기물을 다시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요. 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은 뭐라고요? 숨 쉬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것도 물론 호흡이지만 과학에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왜 호흡을 한다고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분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더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산소호흡 생물이 더 잘 살게 되더라. 라는 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페이지 끝났고요.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시 생명체의 진화와 환경 변화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산소 농도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집중을 해볼까요? 자, 갑자기 여러분들 산소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남세균. 됐나요? 그래서 남세균이 출현하면서부터 산소가 많아지게 됐구나. 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시기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는 거. 남세균이 특히. 그러면서 CO2가 줄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이 독립영양생물은 CO2를 O2로 바꾸니까.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로 바꾸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물로 바꿨다 해도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CO2 농도가 줄고 O2가 늘어난다는 거. 이 그래프 정도는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했어.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바닷속의 산소를 증가시켜. 증가된 산소가 바닷속의 철 이온과 반응하면서 산화철을 생성해.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가 바닷속의 철을 모두 산화시켜. 그리고 나서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 산화철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산화철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셔야 돼. 산소는 20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완전히 분해하는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가 원시지구 대기를 구성하던 기체를 산화시키고, 지구의 대기가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게 됐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대기 중의 산소가 기체를 산화시켜서. 그 다음 대기 상체에 오존층이 형성되고요. 지표면으로 유입되던 자외선이 차단돼요. 그래서 생물이 이제 더 이상 바다에 살 필요가 없고 육지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이 고정되면서 감소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 온실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맞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온실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열이 들어오면 열이 잘 안 빠져나가게 막는 거라고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늘어나면 열이 다시 잘 안 빠져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요 2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 도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표는 이해를 통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원시 지구에 대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유기물로 바뀌게 돼. 어떻게 해서요? 그렇죠. 우리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유기물이 모이고 축적되고 진화돼서 원시 생명체를 이뤄. 그러면 이 원시 생명체가 뭘 방출해? 자꾸 CO2를 뿜뿜해. 맞죠? CO2를 계속 내보내요. 그러면 CO2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 CO2를 갖다가 유기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독립영양생물이 산소기체를 내뿜고 유기물을 만들면서 산소호흡 생물이 등장하게 되고 종속영양생물과 독립영양생물이 같이 공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최초의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무산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이용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돼. 근데 산소 농도가 그러면서 증가하게 돼. 그러면 산소 호흡을 하면서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는 종속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돼. 그래서 산소에 취약한 생명체는 아예 멸종해버리거나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혐기성 세균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동물의 창자나 또는 습지 이런 데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산소가 산화력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균에 있어서는 이 산소가 독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으로. 동물의 창자나 습지 속으로요. 그 다음에 산소에 취약한 생명체는 무슨 생물? 무산소 호흡 생물들.
이런 생물들은 이제 혐기성 세균 또는 멸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의 창자나 습지에 있었던 무산소 호흡 생물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문풀 해야 되지만 문풀 할 시간이 없네요. 자, 사실 제가 조금 시간에 쫓겨서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됐죠? 네, 그래서 문풀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문풀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과비 시험 범위는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